15페이지 그거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한 번 더 볼게요. 15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그 종교로서 자본주의라는 거는요, 이거 저 발터 베냐민의 글인데요. 발터 베냐민의 글인데, 발터 베냐민은 너무 멋있죠. 발터 베냐민. 예, 우리 시대의 제일 중요한 철학자예요. 이 발터 베냐민이 지금 우리 시대죠. 2013년적인 사상가고, 마르크스는 뭐 너무 낡았죠, 사실. 낙관적이고. 하긴 뭐, 우리는 마르크스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낡은지를 몰라요.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80년대 대학 다녔던 저희로서는 그 일본판 찌지부리한 그 자본론을 읽느라고, 진짜로 막 독일어도 공부하고, 진짜 이게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대학교 2학년 때 자본론을 다 봤어요. 독일어와 일본판을 가지고서 외웠어요. 매 꼭지마다 선배들이 시험을 봤어요. 그게 상처받지 않을 걸렸을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집에 그것도 있어요. 그때 봤었던 책들. 80년대 세대가 과거 70년대 학번들과 달랐던 경우는 자본론을 읽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문제 삼던 시절이었으니까. 어쨌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소유욕이 재산이 없을 때를 상정하는 불안감으로부터 증폭된다는 점이다. 자, 요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박탈감. 요거는 뭐 누구나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애인이 없었다면 그 새끼가 떠난다고 해서 일이 허전하지 않다고요. 아예 없으면. 아예 아이를 안 낳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어버리면 이 허탈감 있죠. 물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소유욕이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딱 낳자마자 아이가 말 좀 알아들을 때쯤 돼서 여기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죠. 뭐 내가 너를 낳으려고 그런 건 아니다. 너도 알다시피 생물학적으로 너의 아빠와 내가 이리이리 관계를 하다 보니 낳았다. 넌 태어난 거다. 끝. 많은 걸 기대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소유욕을 안 갖는 거죠.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거다. 우리 집에선. 하지만 너도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 일단 네가 해야 될 거는 설거지는 네가 하고 청소는 네가 해라. 그러면 엄마는 꿋꿋하게 너한테 밥을 해주겠다. 끝. 뭐 이 정도 되면 되잖아요. 비정규직 알바생을 집에 쓰는 거랑 비슷하게 아이를 키우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군대를 가도 슬프진 않아. 오히려. 근데 막 네가 어떻게 설거지를 하니? 숟가락을 네가 왜 드니? 내가 들어줄게 해서 먹이잖아요. 애 군대 가봐. 사실은 그때 그 모습은 내가 아이를 소유한 것 같지만 내가 아이한테 소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소유하고 내가 너무나 강하게 소유하려는 그것이 떠나버렸을 때 박탈감이 크죠. 그러니까 소유의식을 버리면요, 많은 부분이 없어져요. 불교에서 일체계고 모든 게 고다, 고통이다. 고통은 정확한 번역어는 아니고요. 원래는 두카. 산스크리트어로 두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어떤 뜻이냐면요. 불만족. 세디스펙트 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이게 불만족, 충족되지 않은 듯한 결여의 느낌이 고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동양에서 오면서 이게 고통고자로 확 변해가지고, 고통이야! 이런 건 아니고요. 고진멸도할 때 그 고라는 말이 불만족의 상태. 소유욕만 버리면 불만족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월세 사시는 분. 월세에서 쫓겨났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월세 얼마나 쿨한지 아세요? 월세 생활이 좋다? 월세는요, 굉장히 당당해져요. 모기장 좀 쳐주세요. 이거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싱크대 좀 갈아주셔야죠. 전세서부터 그게 힘들어져. 전세서부터는 힘들어져요. 전세서부터는 건물 구조와 관련된 걸 빼놓고는 집주인한테 얘기 못 하잖아요. 월세는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모기장 안 쳐주면 떠나면 돼요. 떠나는 거야. 죄송해요. 여러분 집 구해서 사시고요. 실내 고치고요. 안에다가 정원도 만들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재산세 내시고 그렇게 사세요. 월세는 세금도 안 내요. 박근혜로부터 자유로워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자유로워져요. 어쨌든 그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소유욕과 불안감, 소유욕과 불만족은 같이 가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붕괴들이 그래서 오는 거죠. 1등이라는 그 타이틀을 강하게 얻었잖아. 근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져요. 전교 15등으로. 15등 차이잖아요.
차이는 15등이야. 전교육 1등에서 15등 떨어진 아이는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15등 하는 아이가 20등 떨어져요. 20등. 아니, 뒤에서 15등인데 20등은 못 떨어지죠. 뒤에서 30등 하는 애가 꼴찌로 떨어진 거야. 30이랑. 걔는 안 죽어요. 가진 게 없어. 집착을 안 해요, 성적에.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성격은 좋아요. 공부 잘하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독한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소유욕이 굉장히 큰 애들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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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 공부 못하지? 그러니까 성격 좋다? 공부 잘하는 아들은요, 엄마랑 거래해요. 나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손을 딱 거. 터치하지 마.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가 요구한 거 했지?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너무 편하게 얘기해요. 1등 딱 받아와서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MP3 사줘요. 그럼 엄마가 그러죠.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럼 한번 싹 훑혀봐요. 싹 훑어본다 그래? 그럼 다음 모의고사 때 사주던가. 그러고 간다고.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MP3를 가질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다리를 붙잡고 늘어져야 돼. 징징거려야 돼. 징징은 사줘이. 그래서 사주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사줬잖아.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부채감이 생긴다고. 그래야 나중에 엄마한테 잘해요. 오로지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끈끈한 정 가지고 MP3를 얻은 아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용돈은 잘 줘도 정겹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자식을 2명 키우면 1명 공부 잘하게, 1명은 공부하면 말려야 돼요. 말리고 방해하고 모의고사 볼 때는 설사약 먹이고 해서 공부를 아이가 그런 거죠. 아니 이렇게 모의고사 때마다 이게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몰라. 그리고 엄마가 껴안아 주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MP3 사줄까?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 소유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일수록 더 강하죠. 아끼고 사랑한 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사랑하는 걸 가지고 싶잖아요. 저 옷 비싸다. 그게 우리의 불문율 있잖아요. 명품은 비싸서 명품이에요. 사실. 그래서 비싼 걸 사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했었던 적 있어요. 제일 많이 산 건 뭐? 제일 비싸게 산 거. 코치 가방 얼마? 60만 원 명품 아닌데. 명품 아닌데? 왜 그래요? 명품 사서 60. 아니 저분처럼 이름 모르는 걸 말해야 그게 진짜 명품이잖아요. 지금 하나 얘기해 보세요. 이름 모르는 거, 우리가 모를 만한 거. 저는 없어요. 저분처럼. 그래서 그 코치 가방은 좋던가요? 좋았어요? 아니 별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아니야, 그거 한다니까요. 명품 가방을 사잖아요. 그럼 사실 그게 비싸서 명품이잖아요. 누구나 못 가지니까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집에서 고민하고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예? 뭔가 명품 이유를 찾으려고 계속 뒤져봐야 돼요. 뭐가 찾아 나와. 발가락은 닮았다라는 소설처럼. 그냥 막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찾아봤죠? 안 찾았어? 이게 굉장히 쿨하다. 아유, 젊은 세대들이랑 얘기하면 안 돼. 예, 물론 이런 불안감은 인간을 살벌한 생존 경쟁으로 내모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언제든지 남의 소유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감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뭘 잡았을 때 사실 이걸 딱 잡는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못 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아파트 안에 딱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못 잡게 들어간 거예요. 권리금 같은 거죠, 권리금. 권리금 아시죠? 권리금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 바닥에는 뭐를 딱 잡는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갖는 거죠. 다른 사람 못 갖게. 바닥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영민한 베냐민이 이런 사실을 간과할 리 없다. 조르겐이라는 말, 하이데거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걱정은 자본주의 시대에 고유한 정신병이다. 빈곤, 떠돌이 거린 탁발성적 행각에서 정신적, 물질적이 아닌 정신적 탈출구 없음. 걱정들은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불안에서 생겨난다. 이 종교로서 자본주의라는 이제 글에 나오는 건데요. 요거를 한번 좀 우리가 좀 음미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죠.
이 발터 베냐민과 게오르그 진멜의 특징, 특히 발터 베냐민은 게오르그 진멜의 제자는 아니죠. 수업을 들었죠. 수업을 들었고 여름학기인가 청강을 했죠. 루카치랑 청강을 했고 감동했죠. 게오르그 진멜한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글쓰기 문체서부터 진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중에 가장 큰 통찰은 자본주의를 종교로 숙고해야 된다라는 이 통찰이에요. 종교로 성찰해야 된다. 자본주의가 종교다. 자본주의가 종교다. 제가 쓴 글 중에서요. 젊었을 때 강신주를 알려주는 젊었을 때 제가 얼마나 철학적으로 영민하고 머리가 좋았는지를 알려주는 글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좌파를 표방하고 진보를 표방하는 철학자들이 냈던 저널이 시대와 철학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쓴 게 자본주의와 기독교와 노자 도덕경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해서 썼어요. 자본, 돈, 상품, 이거와 하느님, 하나님인가요? 갓! 예수, 인간. 이 구조가 같아요. 예수가 없으면 갓은 실현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자본을 볼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불황에 빠질 때, 돈이 안 돌 때가 있어요. 돈이 기능을 안 할 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럴 때 막 자본과 상품이 막 뒤죽박죽 막 뒤집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저거를 썼죠. 너무나 불후의 명작이에요. 불후의 명작. 지금 생각해도 논문 페이지 수를 주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A4로 막 50매를 썼어. 50매. 20매라고 하는데 줄여도 못 줄이는. 행복했다 그때는. 그때는 진짜 위대하게 될 줄 알았었는데. 어쨌든 저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하겐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본주의를 발터 베냐민은 이렇게 정의내려요. 세속화된 기독교라고. 세속화된 기독교. 기독교와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의 염려를 먹고 자라요. 조르겐,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 천국에 걸릴 것이에요. 현재를 긍정하게 되면 종교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인문주의가 선택하는 방법은 현재를 고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천국이 진짜 묘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이거 진짜 허무하다? 에?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만지지 않았고, 맛보지 말라고 그래서 맛보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퍼펙트해야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붕괴는 안 돼요. 붕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문제가 있죠. 의심이 들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자본주의는 퍼펙트한 세속 종교인데 초월 종교가 아니라 세속 종교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행복을 바로 보장한다고. 10억이 지금 들어오면 바로 천국이 열려요. 퍼펙트한 세속 종교예요. 퍼펙트한.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죽어 나서 천국에서 행복이라는 게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자본주의는 지금 보여준다고. 아주 세속적이죠.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염려 중요해요. 염려. 파시즘의 세계에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 젊은 친구들 여기서 강의 들었다. 아니에요. 다. 10년 뒤에 노후가 불안하신 분 손 들어봐요. 아니 10년도 필요 없다. 나중에 죽음이라든가 임박했을 때 불안한 사람 손 들어봐요. 교회 다녀요. 교회나 둘 중에 하나예요. 보험.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냥 난 지금 좋아. 보험 안 들고 교회 안 가요.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으면요. 종교 아니면 자본주의로 들어가요. 자본주의는 집요해요. 삼성화재 보세요.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그냥 막 보험 막 들 수 있어. 미래의 공포예요. 염려. 이 염려라는 개념을 가장 강조했던 철학자가 하이데거예요.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나치의 진성당원이에요. 파시즘적 경향이죠. 사람을 염려로 빠지게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나쁜 철학이에요. 이런 사람 있죠? 노후를 준비해라. 이런 사람들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노후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저는 웬만하면 지금 이혼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노후 불안하게. 현재를 긍정하는 거예요.
차이가 별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항상 비유를 들잖아요. 이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 내일 걱정하면 제가 이분이랑 얘기 나눠요? 이분이랑 지금 얘기하는데 내일 그리 걱정돼. 내일 큰일이 있어. 내일 무슨 공과금을 큰 걸 내거나 무슨 세금을 내야 돼. 그 생각이 있고 내일 뭐 애들 학비가 뭐 몇백 들어가. 그 돈이 아직 안 마련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꽃이 눈에 들어와? 벚꽃 구경 가는데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인문학과 예술이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현재에 머물게 해주는 매체들이 있거든요. 춤, 아름다운 음악, 좋은 경치,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중요한 거죠. 반대는 종교조적. 종교조적 좋다. 불교 쪽에 관련돼 있으신 분들은 아주 그 영혼 장사하는데 최고로 이용되는 텍스트는 역시 법화경이죠. 법화경. 묘법 연화경.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죠. 스님들이 계속 그거 읊어요. 그래요. 이제 저 천도제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게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에 대한 염려요? 미래. 이 염려는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염려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이 통제되면 내가 내대로 살면 되잖아요. 저는요, 저희 세대는 아버지보다 잘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더 잘 살아요. 지금 제가 먹은 고기가 저희 아버님이 먹었던 고기, 47세 때까지 먹었던 고기보다 제가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특히 꽃등심으로 따지면 제가 그건 더 먹었어요. 저희 아버지 꽃등심 못 먹었어요, 제가 알기로. 뭐 비계덩어리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김치찌개 해서 그냥. 근데 사실은 옛날 고기가 더 맛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예측이 가능하죠. 저희 아버님도 좋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20대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다고. 안 불안해요, 아가씨? 저 아가씨는 안 불안해요. 여기 다 안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불안하면 여기 못 와요. 좀 여러분들 지루한 쪽에 가까울 수는 있어요. 심심하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염려를 한다는 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1997년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뭐가 돼요? 염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래를 어찌 취업할지 모르고. 그 조건이 됐죠. 이럴 때 조짐이 파시즘이라니까요. 한 방에 끝내겠다는 사람이 나와. 그게 박근혜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우라가 있잖아요. 보릿고개를 이겨낸. 그게 파시즘이에요. 사람들이 미래를 염려할 때 보험에 들고 연금에 들고 막 이런 조짐이 만들어질 때 파시즘이라고요. 불안하잖아. 어디에 기대잖아요. 미래를 불안하게 시작할 때 미래의 모든 고통을 한 방에 날려주는 존재가 바로 파시스트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조짐의 한 사람이 작년에 안철수란 말이에요. 안철수도 파시즘적 영향에서 나온 사람이야. 물론 이제 박근혜보다 안철수가 낫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마 바이러스를 만드시는 분인데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하겠니?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뭔지 아시겠죠? 아무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나오잖아요. 누구 책임 못 지잖아요. 장수는 아니거든요. 장수의 덕목이 뭐예요? 전쟁터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전쟁터에서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안철수는 제일 나중에 전쟁터에 들어갔다가 제일 먼저 나가요. 쑥. 그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막 그런 법륜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저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불안하잖아요. 저를 만나면 불안이 좀 가시나요? 불안이 조성되나? 불안해져요? 미래가 불안해져? 그러면 일단 전 파시스트는 아니에요. 파시스트는 법륜처럼 해야 돼, 법륜. 다 될 것처럼. 계속 불안 쪽으로 가죠. 불안 쪽으로 몰고 가죠, 저는. 그럼 저는 훌륭한 인문학자인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1920년대, 30년대 글을 많이 써요. 그때 파시즘의 전후란 말이에요. 경제가 더럽게 어려웠다고. 우리가 그 경제가 어려운 거를 뚫는 방법은 자본주의가 생긴 이후로 전쟁은요. 자본주의 압력 때문에 일어나요. 예전 전쟁은요. 명예 때문에 일어났어. 저 새끼가 조공을 안 바쳐. 에이씨 전쟁 이렇게 잘 이랬다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박근혜 같은 경우가 전자본주의적 인간이에요. 공주거든요. 누구 복수하고 그런 게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돼요. 전쟁은 왜 좋은지 아세요? 자본주의를 리셋시켜요. 깔끔하게. 상품들 다 날리고요. 뭔지 아시죠? 깔끔해져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는 거죠. 처음 전쟁 위험이 바로 언제냐면 세기말 비엔나예요.
여러분들이 세기말 비엔나서부터 20세기 초를 왜 연구해야 되냐면 세기말 비엔나가요. 19세기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끝까지 발전할 줄 알았어요. 서양 애들이. 합스부르크 왕조라 자본주의가 막 붕괴되는 거예요. 비엔나에서. 파리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죠?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압도적인 불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비엔나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교수가 이렇게 딱 강의하다가 총 꺼내서 교수 쏴 죽이고, 이게 비일비재예요. 총 쏴 죽여요. 빵! 뭔지 알죠? 비엔나 터프했죠. 세기말 비엔나라는데. 그게 불안해. 그게 뭐예요? 이게 약간 조르겐. 불안. 막 공기가 느껴요. 암울한 취업 안 될 것 같고 무거워지는 이 공기가 비엔나와 유럽을 장악한다고요. 세기말 비엔나가 그래서 중요해요. 인류가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자본주의적 시스템 때문에 공황이 일어나는 프레스를 처음 받았던 세대가 세기말 비엔나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처음으로 심각하게 방송했던 게 발터 베냐민이라고. 발터 베냐민이 1차 대전, 2차 대전 사이에 그 글을 쓴단 말이에요. 많은 글들이 대개가. 2차 대전을 거의 예견하다시피 해요. 특히 일방통행로 같은 책 보면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독일의 그 상황을 분석한 글이 나오는데요. 우리랑 똑같아.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발터 베냐민을 오마이스쿨에서 강의했었을 때 전쟁이 나도 되겠다. 우리는 북한도 있고 좋잖아요. 너무나 많잖아. 뭔지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는 깔려 있고요. 도화선은 있는 거예요. 불만 땡기면 돼. 불만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을 땡길까? 박근혜가 땡길까? 김정은이 땡길까? 네? 그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승엽이 땡길 수도 있어요. 그 모르는 거예요. 이승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세르비아의 그 왕세자가 죽어서 1차 대전이 일어났죠? 걔가 아니어도 돼요. 걔를 막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어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뭐가 불을 땡기느냐는 문제인데 저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불안해요. 이 철학자가 되는 게 그게 서러워요. 전쟁 날 수도 있다. 예. 전쟁 준비하죠. 이러다가 이석기가 훅 간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 월러스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77년인가 78년 주기설, 70년 주기설을 얘기하는 게 이 자본주의가요, 구조적이고 맹목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일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삼성이랑 현대의 제품들이 수출 안 됐을 때예요. 원래 여기 비정규직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돈 주는 이유는 그걸 물건을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을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내수 시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희는 별게 아니죠. 지금 이득 보는 건 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딱 스톱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삼성이 거대한 부품 회사 아니에요? LG 거대한 부품 회사죠. 훅 간단 말이에요. 우리 또 자동차, 우리 몇 개 없어요. 자동차, LCD 화면, 그 다음에 휴대폰, 끝이야. 갑자기 제가 SNS 싫어하잖아요. 제 말이 전 세계적으로 먹혀서 사람들이 SNS를 꺼버린다. 삼성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문제는 우리 경기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 많은 제품을 살 사람들이 국내에 없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 근데 자본주의는요, 이건이든 무슨 대자본들은요, 일단은 아주 안목이 짧아요. 요게 이길까? 요게 이길까? 그러면 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압박이에요. 왜냐면 이걸 선택을 해도 다른 사람은 막 중국에 투자하면 이 기업은 망하는 거잖아요, 이 자본은.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주기가 맹목적으로 돼요. 이성으로 통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은. 그래서 그 분석을 그렇게 하면 되죠. 거의 욕동이라는 표현도 쓰죠. 프로이트 분석을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본능, 파괴로 간단 말이야. 그 자본주의를 분석했던 인문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리셋되고 다시 또 살아낼 거예요. 또 이런 식의 주기가 처음으로 생겼던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세기말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거기에 미래가 있어요. 사인함수 아시죠? 사인함수. 사인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360도 주기로 반복되잖아요. 꽉! 끝까지 계속 그려봐야 알아요? 대충 보면 알지? 즈음이다. 이제 꺾일 때 됐다. 이런 즈음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좀 이런 것들은 좀 사입이죠. 사주 간상학 같은 건데 사실은.
그래도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죠. 어떤 조짐에서. 조짐 중에 하나,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이게 구조적 문제고 공동체적 문제고 정치의 문제고 몇몇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